제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며느리를 맞이한 게 벌써 5년 전의 일입니다.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아들과 며느리, 하얀 드레스와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두 사람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제 한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는 벅찬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식이 끝나고 양가 부모가 인사를 주고받을 때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 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자. 며느리라 해도 결국 내 아들 인생의 반쪽인데 내가 마음을 닫으면 아들도 힘들어질 것이다. 앞으로는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저도 며느리를 배려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막 시집와서 낯선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서툴고 힘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일부러 살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밥도 제가 차리고 빨래도 제가 하고 청소도 제가 했습니다. 며느리가 피곤해 보이면 그냥 쉬어라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눈치 보고 움직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몇 주 정도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며느리는 집안일이라고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늦잠을 자고 점심이 되어 일어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세대가 다르니 생활 습관도 다르겠지 싶었지요. 하지만 제가 집안일을 마치고 땀을 닦으며 앉아있을 때에도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설거지 더미가 싱크대에 쌓여 있어도 먼지가 쌓인 거실 바닥을 보아도 며느리는 그저 모른 척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서운함이 차올랐습니다. 제가 며느리 나이였을 때는 달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시부모님 상을 차리고 남편 도시락을 준비하고 그제야 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이 고됐지만 저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며느리는 도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처음엔 말을 꺼내려다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괜히 지적하면 며느리 마음만 다칠까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안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언젠가는 스스로 느끼고 변하겠지.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번을 지나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동안 며느리는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소파에 기대 졸곤 했습니다. 가끔은 드라마를 보면서 깔깔 웃기도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제 노고를 비웃는 것처럼 들려 더욱 속이 쓰렸습니다. 아들 역시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들에게 넌지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집안일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나이가 드니 힘이 붙이는구나. 그랬더니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멀뚱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냥 엄마가 하시는 게 더 편하잖아요. 와이프는 아직 서툴고 나중에 잘할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더 서늘해졌습니다. 아, 우리 아들도 며느리 편이구나. 내가 괜히 말 꺼냈다. 그날 이후로는 아들에게조차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제 속에선 불만이 쌓여가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움직여 몸이 지쳐 있었고 손목도 욱신거려 설거지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당연히 나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 저 아이는 왜 한 번도 나서지 않는 걸까?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스리려 했지만 목구멍 끝까지 차오른 말은 결국 터져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러 다녀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느라 허리도 끊어질 듯 했고 점심 준비에 이어 저녁까지 차리니 손목과 발목이 뻐근했습니다. 부엌 바닥에 서서 도마에 채소를 썰 때마다 무릎에서 끄끄 소리가 나는 게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상 가득 반찬을 차려냈습니다. 국, 나물, 생선, 김치까지.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 묵묵히 밥을 먹었고 며느리 역시 별말 없이 숟가락질을 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자 아들은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도 접시를 제자리에 두지 않고 그저 소파로 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접시와 그릇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치 국물 묻은 접시, 기름 낀 후라이팬, 남은 반찬 담은 그릇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이미 저려 있었고 허리는 곧장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일어나서 그릇 하나만 씻어줘도 내가 이렇게 숨막히진 않을 텐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속에 묵직하게 눌려있던 것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화면을 스크롤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드라마인지 예능인지 소리까지 깔깔 새어나오니 제 손끝은 더 떨렸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라. 어떻게 내가 맨날 하니?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에 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노와 서러움에 몸이 떨렸습니다. 5해 동안 쌓아온 서운함이 단 한 문장에 담겨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숨통을 더 조여왔습니다. 제가 이 집에 설거지하러 시집 온 줄 아세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의 농담도 아닌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온 순간 마치 머리 위로 무거운 돌덩이가 떨어진 듯 했습니다. 잠시 귀가 멍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제가 이 집에 설거지하러 시집 온 줄 아세요? 이 말이 내 귀에 맴돌면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이나 꼭 삼켜왔던 말들이 있었는데 정작 며느리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니 제가 무슨 대꾸를 할 수 있을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기름기 범벅이 된 후라이팬, 밥풀 말라붙은 밥그릇, 김치 국물 얼룩이 번진 접시들, 그 모든 게 제 삶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매일같이 닦아온 게 결국 아무 의미도 없었단 말인가 하는 허망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은 결국 입을 다문 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등허리를 곧게 세웠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리저리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말이 수없이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 막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왔을 때의 일들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땐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기도 전에 밥을 하고 상을 차려놓고
방마다 이불을 개고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도리라 여겼습니다.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땀에 젖은 앞치마가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이 시집갈 때에는 속으로 다짐했었습니다. 내 딸은 절대 그렇게 살게 하지 않으리라. 딸에게는 조금이라도 편한 살림살이를 만들어주리라. 그런데 막상 제 아들이 결혼하고 보니 며느리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껴주려 했지만 정작 며느리는 저를 그저 집안이라는 사람쯤으로만 여겼던 건 아닐까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은 거의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시 눈을 붙였다가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여전히 전날의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그 모습이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달라져야 한다. 저 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해보자. 내가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저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대지 않겠는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결심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손을 놓았습니다.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 밥을 차리던 손길을 멈추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같이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였을 텐데 그날은 그냥 모른 척 이불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정막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엄마, 밥은 안 해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냉장고에서 대충 빵을 꺼내 먹고 나가더군요. 며느리도 별다른 말 없이 시리얼을 부어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가슴은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저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는 그릇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국물 자국이 말라붙고 기름때가 끈적하게 달라붙어가도 며느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앞을 지나치며 물 한 잔을 따라 마시고는 다시 소파로 가앉을 뿐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보송보송하게 쌓였습니다. 하루만 청소기를 안 돌려도 금세 티가 나는 법인데 며칠을 그냥 두니 먼지가 모여 뭉치가 생기더군요. 카펫 한쪽에는 발자국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흘린 부스러기가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의 옷이 세탁통에 차곡차곡 쌓여만 갔습니다. 냄새가 스멀스멀 풍겨 나와도 며느리는 그냥 새 옷을 꺼내 입는 데에만 신경 썼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저렇게 방치하다 보면 결국 불편해서라도 손을 대지 않겠는가.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며느리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집안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 사람처럼 그저 자기 할 일만 하고 지냈습니다. 집이 엉망이 되어가는데도 태연하게 웃으며 전화를 받고 드라마를 보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속은 들끓었습니다. 처음엔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길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멈추면 며느리가 대신할 수밖에 없으리라 믿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는 저를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가 제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왜 청소 안 하세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지금껏 내가 홀로 떠안아온 수고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나를 탓하는 듯한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하니? 난 시어머니고 내가 며느리인데 내가 해야지. 말을 내뱉고 나니 속은 후련했지만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더니 이내 아무 일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더 어수선해지는 집안을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처음엔 이제야 내 차례다 싶은 작은 쾌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마저 희미해졌습니다. 내가 싸우려는 상대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태연히 버티고 있으니 싸움은 점점 더 제 자신을 괴롭히는 모양새가 되어갔습니다. 밤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지내야 하나? 이 집은 도대체 누구의 집인가? 내가 주인인지 며느리가 주인인지 알 수 없구나. 날이 갈수록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갔습니다. 부엌에는 언제 치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설거지거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거실 바닥은 먼지로 회색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한쪽에는 빨지 못한 빨래가 눅눅하게 쌓여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에 먼지가 흩날렸고 문을 닫으면 곰팡이 냄새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도 며느리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근에 들어와 집이 왜 이래? 하고 투덜거릴 때에도 며느리는 그저 웃어넘기며 어머니께서 안 하시니까 그렇죠? 하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은 더 쓰라렸습니다. 5해 동안 나 혼자 길을 쓰고 지켜온 집인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처럼 들리니 속이 뒤틀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밤마다 이불 속에 누우면 눈을 감기가 힘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줬던 걸까? 처음부터 원칙을 세웠어야 했나? 며느리를 친딸처럼 대해주려 한 게 도리어 화를 부른 걸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며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였습니다. 저는 부엌에 나가 싱크대를 바라보다가 결국 더는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그릇 위에 덮인 파리 몇 마리를 쫓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웃고 있을 때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목이 바짝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지만 차갑게 목소리를 가다듬어 물었습니다. 너 절대 집안일 안 할 거니? 제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수년간 쌓인 울분과 서러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마치 오래 준비한 대답이라는 듯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 짧은 대답의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더 단단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시집 올 때 남편이 약속했어요. 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 말은 제 마음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제 마음, 가정을 함께 꾸려가리라 기대했던 제 바람, 그 모든 게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듯 단단했고 눈빛마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혀버린 것처럼 숨이 차올라 가슴만 오르락 내리락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자니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하다, 서럽다, 분하다,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존재로 남아있는 걸까라는 허망함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살림을 지켜온 주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자리, 그저 당연히 일하는 사람, 그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만 여겨지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모른 척이었습니다. 직장일이 바쁘다며 늦게 들어와 잠들기 바빴고 집안의 공기 속에 흘러다니는 긴장감을 애써 외면하는 듯 보였습니다. 혹시 제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애초에 이런 상황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며칠 동안 저는 집안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엌에 들어서면 설거지거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저를 맞았고 거실에 앉으면 먼지 쌓인 바닥이 제 눈에 밟혔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조금의 불편도 없는 듯 여전히 소파에 앉아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마음에는 더 이상 사람의 웃음이 아닌 제 존재를 비웃는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제 마음속에서 그 생각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제 목소리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누구도 제 수고를 당연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부담이자 불필요한 존재처럼 취급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친언니였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인 언니는 언제나 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집살이에 지쳐 눈물을 쏟던 젊은 시절에도 언니는 늘 제 얘기를 들어주고 힘든 마음을 다독여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언니 집에 가서 잠시라도 마음을 추스르는 게 낫겠다. 여기서는 더 버티면 내가 먼저 무너지고 말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용돈만 넣었을 뿐 다른 건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집 안 곳곳을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 집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추억과 제가 지켜온 살림살이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마저도 더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을 묶어두는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와 아들이 집안에 있을 때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 언니 집에 다녀오마. 그 짧은 말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덤덤하게 다녀오세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한 태도에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끝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잠시 내려놓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익숙한 얼굴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이고,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로 이렇게 왔어? 언니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혈육의 목소리라 그런지 그 한마디만으로도 제 목구멍에 막혀있던 울컥함이 터져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고개를 떨군 채 작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언니는 제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눈가의 주름 사이로 그동안 쌓인 피곤과 울분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걸까요?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동생아, 무슨 일 있었지? 내가 그냥 쉬고 싶어서 올 사람이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봐. 그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언니는 놀란 듯 서둘러 손수건을 꺼내 제 눈가를 닦아주었습니다. 언니 내가 5년을 참고 살았어. 며느리가 집안일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데도 그냥 언젠가는 변하겠지 싶어서 꾹 참았지.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며 끊겼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가만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을 잇기를 기다려주는 그 시선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며칠 전에는 내가 결국 못 참고 말했거든. 설거지 좀 해라. 내가 맨날 하니 힘들다고.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뭐라고 나왔는 줄 알아? 제가 이 집에 설거지하러 시집 온 줄 아세요? 이 말이 나오는데 내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까지? 그걸 내가 어떻게 참았니? 저는 눈물을 훔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언니, 거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결국 따져 물었어. 너 절대 집안일 안 할 거냐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 네, 절대 안 할 거예요. 시집 올 때 남편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내가 더 이상은 살 자신이 없더라. 제 말에 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생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알아. 내 성격에 쉽게 불평도 못했을 텐데 다 꾹 삼키고 지낸 거잖아. 이젠 잘 왔. 당분간은 아무 생각 말고 그냥 여기서 쉬어. 그 말이 제 마음에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서러움이 다시 북받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언니 집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공기에서 긴장이 사라졌다는 게 그렇게 다르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에서 들려오는 조용한 국 끓는 소리, 언니가 반찬을 꺼내며 나는 작은 도마 소리, 가리고 형부가 가볍게 기침을 하며 신문을 펼치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동생아, 일어나면 같이 밥 먹자. 언니의 부름에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으면 형부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곤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우리 집이 훨씬 활기가 도네. 오래 있다가 그래야 우리도 좋지.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습니다. 늘 가슴 한구석에 걸려있던 돌덩이가 서서히 굴러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예전 같으면 제가 늘 차리고 치워야 했는데 언니는 넌 손대지 마. 너가 왜 하니? 오늘은 그냥 먹기만 해. 하며 저를 앉혀두었습니다. 형부도 식사를 마친 뒤 습관처럼 그릇을 싱크대에 옮기고 설거지를 거들어주는 모습이 참 낯설면서도 부러웠습니다. 아, 부부가 이렇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맞는 거구나. 며느리와 아들을 보며 내가 꿈꾸던 모습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셋이서 거실에 둘러앉아 TV를 보기도 했습니다. 형부가 가끔 농담을 던지면 언니는 웃음을 터뜨리고 저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낯설지 않게 방 안에 퍼질 때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웃음을 잊고 살았는지 새삼 깨닫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형부가 저를 데리고 근처 공원 산책을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불어오고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부는 제 걸음을 맞춰 천천히 걸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다만 너무 혼자 힘으로만 버티려고 하지 마. 저제가 이렇게 힘들 땐 언니 집에 오는 게 당연한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오래 있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젊은 시절 시집살이로 눈물 흘릴 때 위로 한마디 듣지 못하고 혼자 견뎠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니와 형부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진 듯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언니는 제 방에 와서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동생아, 여기서는 아무 걱정 말고 그냥 쉬어.
내가 집안일 생각할 필요 없어.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먼저 챙겨야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을 감고 잔잔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하고 따뜻한 나날이었습니다. 언니 집에서 지낸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생활도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언니와 함께 장을 보고 형부와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는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오래 잊었던 평안이었습니다. 마음 한쪽 깊은 곳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어가는 듯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던 중 현관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가 나가 문을 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내 아들이네. 순간 제 손에서 털실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피곤과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짧은 부름 한마디에 제 눈가가 벌써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서러움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떠올라 가슴이 먹먹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왜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시고 나서야 집안이 어떤 꼴이 되는지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도 놀란 듯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아내 말만 믿고 엄마의 고생을 외면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엄마 편을 들어줬더라면 엄마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제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들 맞니? 내가 너한테 그런 말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서러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달라질게요. 며느리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지 엄마 안 계시니까 얼마나 큰 빈자리인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엄마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제발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그 순간 저는 긴 세월 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조금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눈앞의 아들은 더 이상 무심하고 무책임한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언니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동생아, 내 마음 알지 하지만 아들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잖아. 너무 오래 마음에 묶어두면 내가 더 힘들어. 차라리 지금 풀어내는 게 좋을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오늘만큼은 고맙구나. 아들은 눈가가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려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이 다녀간 뒤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그동안 단단히 굳어있던 벽이 조금은 허물어진 것 같았고 아들의 눈빛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으니 그걸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언니와 형부도 이제라도 내 아들이 달라지려는 것 같아 다행이다라며 제 마음을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뜨개질을 하던 제 앞에 낯선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며느리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얼어붙듯 굳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들려온 목소리는 제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집이 지금 엉망이에요. 어서 오셔서 집안일 좀 하세요.
그 말이 제 귀를 파고드는 순간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애틋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짜증과 불편함만 가득 묻어나 있었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아직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들이 무릎 꿇고 와서 용서를 구할 땐 진심이라 믿었는데 정작 며느리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가슴속에서 다시 차가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동안 조금이나마 흔들렸던 마음이 단단히 굳어지며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라면서 집안일이 그렇게 보기 싫으면 내가 해야지. 난 이제 거기 돌아갈 생각 없다. 잠시 며느리가 말문이 막힌 듯 조용했지만 곧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어머니는 시어머니잖아요. 집안일은 원래 어른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남편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왜 다 해야 해요? 그 말에 제 안에서 그동안 쌓였던 서러움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너 같은 애랑은 이제 말 섞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 한쪽은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언니와 형부에게 전화를 받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그런 소리 듣고도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면 넌 또다시 같은 상처를 받을 거야.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지켜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변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가 제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한,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이유는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와의 통화를 끊고 난 뒤,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내 인생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며 언니 집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 있냐? 와이프가 며느리가 집을 나갔어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집을 나가? 그게 무슨 소리냐? 저도 어젯밤에 알았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면서 가방 챙겨서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연락도 잘 안 받아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집안일 하나 하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던 며느리가 정작 제가 사라지고 나자 감당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한 겁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집안일, 냉랭한 공기, 책임감 없는 태도로는 버티기 어려웠겠지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아들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지금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서글프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택한 아내고 내가 책임질 가정 아니냐. 나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건 분명히 해둔다. 전화를 끊고 난 뒤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동생아? 며느리도 집을 나가 친정으로 갔대. 결국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언니는 한숨을 내쉬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책임질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디서든 버티지 못하는 법이지. 잘했다, 동생아. 이제는 괜히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내 평안만 지켜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묘한 해방감이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도 집을 나갔다니 이제 더 이상 제가 돌아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스스로 확인받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지 며칠이 지나고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들 걱정이 전혀 없었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무리 서운하고 미운 며느리라 해도 그래도 제 아들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건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언니는 괜히 또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 한쪽에서는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불안이 꿈틀거렸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에 한번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자는 생각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퀴퀴한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발을 들여놓자 마치 버려진 집에 들어온 것처럼 어수선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바닥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한쪽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배달 음식 봉지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정체 모를 국물이 말라붙어 얼룩을 만들고 있었고 소파 위에는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부엌은 더 참혹했습니다. 싱크대 안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김치 국물은 벌써 시뻘겋게 굳어 냄새를 풍겼습니다. 바닥에는 흘린 국물이 말라붙어 끈적거렸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구역질이 날 만큼 고약한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지켜온 집이 맞나? 그동안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같이 닦고 쓸고 정갈하게 유지해온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끼고 가꿔온 제 삶의 터전이었는데 몇 달 새 이렇게 망가져버린 것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더 심각했습니다. 빨래는 쌓일 대로 쌓여 산처럼 높아져 있었고 이불은 구겨져 구석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창문은 먼지로 덮여 햇살조차 뿌옇게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내가 떠난 사이 며느리도 아들도 결국은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구나. 내가 없으니 집은 집이 아니라 그저 쓰레기 더미에 불과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을 바라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눈물은 끝도 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속에서는 허망함이 쓰라린 독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래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가꿔온 집을 이렇게 버려둔 채 두고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걸레와 청소기를 꺼냈습니다. 손목이 욱신거리고 허리가 당겨왔지만 묵묵히 몸을 움직였습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하나 씻어내며 그동안 굳어있던 기름때와 얼룩이 벗겨져 나가는 걸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김치 국물 자국을 닦아내고 바닥에 눌어붙은 음식물 자국을 긁어내고 창문을 활짝 열어 퀴퀴한 냄새를 몰아내니 비로소 바람이 다시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거실 먼지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고 소파 커버를 벗겨 빨래통에 넣었습니다. 방 안에 쌓인 옷가지와 빨래 더미도 분류해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땀으로 앞머리가 젖었지만 마음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집은 내가 살아온 내 터전이지. 하지만 이제는 내 짐이 될 뿐이다. 청소가 끝나고 깨끗해진 집안을 둘러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더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아들은 청소로 다시 단정해진 집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마시지.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아, 이게 마지막이다. 내가 이 집을 지켜온 세월이 허무하지 않게 정리하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끝이다. 내 아내와 내가 함께 이 집을 다시 어지럽힐 테니 차라리 너희 둘이 따로 나가 살아라. 아들은 눈이 커져 제 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 살림에 얽히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삶을 지킬 거다. 내가 택한 아내와는 내가 책임지고 살아라.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다 짊어지고 사는 세상은 이미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비로소 지난 세월 동안 매달려 있던 미련이 완전히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거실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무릎 위를 몇 번이나 두드리며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지만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사실 엄마가 집을 나가신 뒤로 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며느리가 얼마나 책임을 회피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감싸고 그냥 넘어가려 했던 게 더 큰 잘못이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동안 책임을 피하려 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른 듯 눈빛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말씀대로 따로 나가 살라니 솔직히 두렵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아내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의 고백에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두려운 게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지 않느냐. 결혼은 내가 한 거고 아내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대신 짊어지고 살아줄 수는 없다. 내가 내 살림을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침내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알겠습니다. 이제는 저희 둘이서 나가 살겠습니다. 엄마께 더 이상 짐을 맡기지 않을게요. 저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제 몫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조금 놓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아들이 겪을 어려움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게 기대어만 살겠다는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의지가 보였으니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래, 그게 옳다. 너희가 따로 나가 살면서 진짜 부부로서 또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배워라. 내가 지켜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처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심으로 엄마 말씀 새겨듣고 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지난 세월 동안 지켜온 집과 며느리와의 끝없는 갈등이 조금은 정리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집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고 상황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듯 무심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따로 나가 살자.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께서 더는 우리 살림을 대신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어. 이제 우리가 책임지고 살아야 해. 어머니께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다는 말도 이젠 통하지 않아. 우리 둘이서 살림을 꾸려야 한다. 며느리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제가 집안일 다 하라는 거예요? 전 결혼할 때 그런 조건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여보가 약속했잖아요. 아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말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이 우리 둘 모두를 더 불행하게 만들었어. 가정을 꾸리려면 책임을 나눠야지. 한쪽만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은 붉어지고 손에 든 휴대폰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인정 못하겠어요. 친정으로 가버릴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아들은 잠시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그것도 내 선택이다. 하지만 너는 엄마께 기대는 일은 없어. 이 집은 이제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집이야. 내가 떠나든 같이 버티든 결정은 내가 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들은 홀로 거실에 앉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엄마 말씀대로 내가 책임져야 할 길이다. 며느리가 짐을 챙겨 친정으로 들어가 버린 뒤 아들은 며칠 동안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혼자 집안일을 감당해 보려 했지만 직장과 집안을 오가는 생활은 금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빨래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배어 나왔습니다. 집안 공기는 눅눅했고 생활의 온기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칠을 고민하다 며느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친정집에서라도 함께 지내며 버텨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아들은 제게 머뭇머뭇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당분간 아내 친정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엄마 혼자 계셔서 걱정되지만 저희도 살 길을 찾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착잡했지만 굳이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니 내가 책임지고 살아라.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니 집은 금세 쓸쓸해졌습니다. 거실은 깨끗이 치워놓았지만 웃음소리 하나 없는 그 공간은 오히려 낯설고 서늘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어도 함께 앉아 먹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릴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막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TV를 켜두어도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고 잠자리에 들어도 한쪽 빈자리가 시야에 아른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족을 위해 분주히 살던 제가 이제는 혼자 남아 텅 빈 집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서글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지.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그늘 속에 갇혀 살진 않겠다.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든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홀로 남은 집에서 제 손으로 갖고 온 터전을 지켜내며 제 삶을 새롭게 이어가는 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가 된 집은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분주하게 준비하던 밥상도 함께 앉아 숟가락을 부딪히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텅 빈 부엌은 마치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 정막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오히려 그 고요가 제게 위로가 되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창문을 활짝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땐 늘 가라앉은 공기 속에서 답답하게 하루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집을 열고 닫을 수 있으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햇살이 부엌 바닥까지 깊숙이 들어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밥도 제 입맛대로 지어 먹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챙기느라 국과 반찬을 가득 차려야 한다는 의무감에 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소박한 한 끼가 오히려 더 맛있었습니다.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김치와 된장국만 있어도 허전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도 더 이상 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쓸고 닦아도 누군가 어지르고 나면 허탈감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제가 치운 만큼 그대로 깨끗함이 유지되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을 보며 제 손길이 닿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때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작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은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나 골목길을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유일한 동무 같았습니다.
외로움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 외로움마저도 이제는 저만의 평온한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었고 아들을 사이에 두고 속을 끓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저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체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진짜 찾던 평온이었구나. 그렇게 홀로 지내는 시간은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점점 자유로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유 속에서 늦게나마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친정으로 들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은 지도 2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곳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듯 했지만 세상사가 늘 그렇듯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도 나이가 들어 집안일을 도맡아 하기 힘든 처지였고 또 사위까지 데리고 사는 상황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빨래며 설거지며 온갖 집안일은 친정엄마 몫이었고 아들은 그저 퇴근 후 몸만 누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친정엄마도 딸을 감싸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너도 이제 가정 있는 사람이잖아. 집안일 조금은 거들어야지. 내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했니? 그 말에 며느리는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엄마, 저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약속했어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왜 저더러 자꾸 하라 그래요? 그 대답에 친정엄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무리 그래도 내 집안일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지. 평생 남의 등에 얹혀 살 거니? 그날 저녁 아들은 며느리와 친정엄마가 크게 다투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는 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국 며느리는 울상을 한 채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친정에서도 제가 이렇게 손 놓고 사는 걸 더는 받아주지 않네요. 어머니,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도도함이나 뻔뻔스러움이 없었습니다. 당황과 두려움 그리고 후회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결국 삶이 가르쳐준 교훈 앞에서 고개 숙인 며느리의 목소리가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혼자 부엌 창가에 서서 바람을 맞으며 저는 오래도록 고민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끝내 내버려둬야 할까? 며느리에게서 전화를 받은 지 며칠 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눈가가 벌겋게 부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어머니, 입술만 겨우 달싹이며 부르는 그 한마디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몇 달 전 저를 향해 제가 이 집에 설거지하러 시집 온 줄 아세요? 라고 당당히 말하던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하고 지쳐버린 한 여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제 앞에서 며느리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제가 철없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끊임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친정에서도 제가 집안일 하나 하지 않는다고 엄마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그저 남편 약속만 믿고
당연히 모든 걸 피할 수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삶은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갑게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저를 쉽게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흐느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손에 물 붙이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조금이라도 대신 느껴봤습니다. 저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고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울음이 오래전 제 젊은 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시집살이를 하며 서러움에 무릎 꿇던 제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거실에 울려 퍼지는 흐느낌 속에서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직은 쉽게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며느리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진심을 내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흐느끼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제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이야 누구든 흘릴 수 있는 것이고 말이야 누구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문제는 그 눈물과 말이 과연 진심이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곧바로 너를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눈물로 말한다고 해서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당한 서러움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니? 며느리는 흐느낌 속에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압니다. 당장 용서해달라는 건 욕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기회를 주신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해라. 내가 정말 변했는지 내가 직접 지켜보겠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도록 내가 집안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내 남편 곁에서 함께 짐을 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확인할 때까지는 절대 용서도 받아들임도 없다.